지난해 창당과 함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올해 대선 패배에 이어서 제보 조작 파문을 겪으면서 창당 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오늘 저희 특집 이것이 정치다에선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4명의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앉은 순서에 따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현주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입니다. 천정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천정배입니다. 네. 정동영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동량입니다. 자, 토론 진행에 앞서서 후보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으며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때는 진행자의 재량으로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나는 네모다로 시작합니다. 본인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발언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소로 정동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자, 뭐 써오신 걸로 나는 팀장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하여튼 본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민의당은 지금 강력한 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뉴욕 양키즈 야구 선수단의 등에는 번호만 있지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양키즈 팀이다라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팀원으로서 이기고 승리할 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첫 해 꼴찌 3년 만에 이제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강팀을 만드는 감독, 팀장이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을 살리는 것이 국민 이익입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신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이번 8.27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지금 출마하고 계신 천정배 후보, 이현주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손학규, 박지원, 박주선, 당에는 인물이 많습니다. 하나의 강팀으로 이걸 만들어내면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시절에 컴퓨터 바이러스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는 컴퓨터 의사로 변신했습니다. V3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해서 좋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걸어간 길이 감동스럽다고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의 아픔 공감하고 나누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역할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말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의사라는 심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민의당의 원더우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모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당의 위기인데 이 위기는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인물, 저 이현주가 새 판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금 비상시입니다.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현주는 그동안 옳은 일과 편안한 일, 그 사이에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당 내에 많은 갈등 지금 있는데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당을 탕평해 가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 천정배 후보 순서입니다. 예. 네. 올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심청이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던지겠습니다. 재작년 광주 보궐선거에서 저는 당시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패권 정치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남에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건강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길을 개척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국민의당, 위기의 국민의당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애당심과 책임감, 또 저 자신을 헌신해서 당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심청이처럼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다시 국민의당을 살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국민의당에게 묻는다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직접 당대표 후보 여러분께 국민의당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발언 순서는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은 총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 분당 1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듣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순서대로 우선 안철수 후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영상과 함께 질문이 나옵니다. 예, 1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형 제3의 길은 실천적 중도 개혁의 길을 뜻합니다. 즉, 좌나 우나 이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 맞는 그 방법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좌는 무조건 찬성, 그리고 우는 반대입니다. 우는 무조건 찬성, 좌는 무조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것, 없애는 것에 찬성하되 실제로 그것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 전력을 소모를 막아주는 그런 연구개발에 열심히 투자하고, 또 전력 소비를 줄이는 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때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저 실천적인 중도개혁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현재 후보 번호 선택해 주시죠. 네, 3번 하겠습니다. 네, 3번. 인데요. 네. 시간이 네. 그 대안이 있다. 국민의당에도 안철수 대표 외에도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노장청의 많은 리더들이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정동영, 천정배 후보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지금 원내대표로 계시는 김동철 의원님, 또 젊은 또 김경진 의원이라던가 김관영 의원,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한 분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 모든 분들이 각자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깨동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 아니라 우리가 중도개혁,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제대로 된 당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로 천정배 후보 선택해 주시죠. 몇 번이 남아 있습니까? 1분입니다. 아니, 그 2번, 4번, 번호는 2번, 4번 번호는 남았습니다. 13이니까 2번과 4번이 남았습니다. 4번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날개 정당입니다. 호남 정당도 아니고 비호남 정당도 아닙니다.
호남과 비호남이 양날개로 상생하는 정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하는 양날개 정당입니다. 저는 우리 정당이 가야 될, 이 양날개가 가야 될 부분은 국민의 뜻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하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과 전면적으로 소통하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심과 전면 소통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광화문 부근에 24시간 국민 소통센터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당직 제도를 두어서 당 대표라도 당직을 서는 날이면 밤중이라도 찾아오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꾸지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가 항상 전화기를 켜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 초과했습니다만 하여튼 정동영 후보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2번 보시겠습니다. 뭐 맞춤형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대해야지요. 바른정당과 공조 연대, 민주당과의 연대 공조, 그것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통합 합당, 이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민심은 하늘입니다. 민심이 양당 체제로 결국 대결과 대립, 갈등 수준이 높은 정치로 나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느낀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 다당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탄핵연대,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정권교체를 넘어왔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또 입법연대로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 입법의 선두에 서서 따라가는 이중대가 아니라 앞장서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후보가 일정 시간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후보를 지목해서 4분 동안 자유로운 상호 토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을 중단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인 이현주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론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 아마 의도가 여기 계신 다른 후보들 모두 다 서울시장, 광주시장, 전북지사로 나가면 이제 그냥 혼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럼 안 나가실 건가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우리 진영이 알겠습니다. 갖춰졌을 때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님 굉장히 좋아하고 또 대선 때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걸 yes, no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래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나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안 나갈 것이다. 이 정도는 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서울시장 감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시도지사 후보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나가겠다라고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시장 출마나 이렇게 도지사 출마를 하시면
사실 이번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우리 후보들, 정말 지금 마음 졸이고 계실 우리 후보들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광역단체장을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적어도 당대표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나가실 때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새 보면 정부가 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 후보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요. 정부 돈으로 집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가 네, 이제 4대강 시간이 그거 하니까 그러면 엊그저께 설명을 잠깐. 예. 10초만 더. 10초만, 예, 10초. 4대강 23조가 이명박 정부의 재앙이었는데 이제 5년 동안 50조 들여서 도시 재생하겠다고 하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빌라가 3억짜리가 4억 되고 다세대 주택이 2억짜리가 2억 5천 되고 이렇게 30% 이상 집값이 폭등했어요. 출범 초기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과거 참여정부 때 제일 잘못한 정책이 결국 부동산 못 잡은 거거든요. 그 악몽이 지금 재현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공무원 늘리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까 뭐 원전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 교사는 감원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중공무원화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처우 개선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을 감안했을 때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시죠. 혹시 동의를 네. 하시는가? 네.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네,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님. 예, 안철수 후보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과 우리 당의 지방위원들 몇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럼 언제 그 뉴스를 접했습니까? 사전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후에 알게 됐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자 서명자 중에는 문병호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지금 이 경선 지금 이 우리 선거 캠프 당대표 후보 선거 캠프의 공동 선대 본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공동 선대 본부장이 끼어 있고 그 밖에도 인천에 천하가 다하는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들이 같이 끼어서 한 일인데 그걸 사전에 보고 안 받으셨다고요? 네. 평소에 그럼 소통 안 하십니까? 지금 후보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아니 하고 그러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슨 저는 늘 이 바이버나 뭐 이런 카톡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습니다. 제가 제보 조작건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모르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대 본부장이 끼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인데 그걸 사전에 보고도 안 받았다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은 안 갑니다만. 지지자들이 의혹이 앞서서 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 선관위에서 이제 엄정하게 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좋습니다. 저는 그 조치에 주도권, 따르고 절대로 제 이제 다시 주도권이니까 제가 그런 일이 좋습니다. 없도록 자,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제 그 지지 선언이 우리 당의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당 선관위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다시 위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발 아니 하지 위반이라는 않도록 사실 아시냐고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당헌 당규상으로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왜 말씀을 돌리십니까? 돌린 게 아니라 지금 아니, 당헌 당규 말씀드렸습니다. 위반입니다. 당헌 당규 불러드릴까요? 이걸 당헌 당규 작년에 당 만들 때 안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만든 당헌 당규입니다. 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당규 제7호인데요. 이게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이게 지금 명백히 금지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규정이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줄 세우기 정치, 계파 정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왜 탄생했습니까? 기존 정당의 계파 패권주의에 우리가 저항해서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 당의 그야말로 뭐 헌법과도 같은 굉장히 당의 창당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최측근, 가장 최고위 선거 관계자들이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대규모로 자행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당 선관위에서 아니, 당 판결하고 선관위 조치가 전에요. 있을 겁니다. 당 선관위 그리고 앞으로 책임이 그것과 있을 겁니다. 별개로 자,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네, 30초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 이제 당 선관위에서 엄정하게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예. 조치 따르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는 약속드립니다. 거로 충분합니까? 저는 이것은 심각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 여부가 가려져야 할 정도의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인데요. 이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 선관위 지금 우리 당원들과 제대로 된 국민들 상대로 우선 심각하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 선관위가 제대로 된 그 체계 개통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것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다음 기회에 또 토론하시죠. 자, 정동영 후보 말씀하시죠. 네, 뭐 토론이 뜨거운데요. 우리 안 후보께서 한때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만 엊그제가 광복절이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1919년 우리 임시정부의 그를 처음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쓸데없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왜 자유당이 그렇게 1948년을 건국으로 잡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통합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의 주장이 자유당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팽팽하게 지금 그 일제 치하의 그 기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정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것만으로도 촛불광장의 민심은 친박당, 자유당을 해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재헌헌법에 못 박혀 있는 3.1 독립운동으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당은 사실 민심에 의해서 해산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당 해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심에 의한 정당 해산 대상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선거에서 자유당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민심에 의해서 정당들의 소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그 정책 공조나 협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개헌 정국입니다.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올 정기국회 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개혁에도 자유한국당과 우리가 과로로 야3당으로 묶이는 것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죽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부드러운 질문 하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재원대책이 빠져 있어요. 3조 원이 당장 1년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3조 원을 만들 수 있는지 혹시
머릿속에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복지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아동수당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찬성하시고요. 네, 찬성입니다. 예. 그건 그러면 저는 재원은 저기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 문제는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 운영할 때 미리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노력이 지금 뭐 부족합니다. 15초밖에 없으니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표 현실화 하나만 해도 6조 원 거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과표가 70%입니다. 거래 가격이 가령 5억 같으면 70%가 과표인데 이 재벌 4억은 과표가 30%입니다. 그리고 호화주택, 고급주택은 과표가 40%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60억에 팔렸는데 과표가 40%, 24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왜 서민들은 70% 과표를 매기는데 호화주택은 안 하는가? 예. 자,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신 안철수 의원님 예. 차례입니다. 거의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제가 거의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원주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당의 소멸 위기가 정말로 걱정됩니다. 실제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소멸했던 사례가 2006년 열린 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당이 없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이유가 이제는 1년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제는 9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이 지방선거란 것이 1년 이상 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따라서 한두 달만 더 시간이 가면 지지율이 이런 낮은 상태로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후보가 없어서 우리는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 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그 지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제 보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의 혁신입니다. 제2창당 수준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재 영입과 육성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정치개혁위원회를 강화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헌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 우리 당의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들 방향들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혁신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제도 혁신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30초 내로 예, 답해 주시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혁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신뢰의 위기, 신뢰를 상실한 게 바로 우리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그 천 대표님, 천 후보님 말씀 듣고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보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안 후보님께서 그것을 직접 했다 안 했다 지시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정리해 어떤 주십시오. 측근들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고 스스로 정말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제 얼마나 주도권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저는 그 체계라고 봅니다.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작년 이제 리베이트 사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당을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왔습니다만 그때 제대로 체계를 못 잡은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당에서 소통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체계입니다. 시도당과 중앙당 간의 소통도 제대로 된 그 체계 하에서 서로 제대로 된 그 정보가 유통이 되고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제대로 매뉴얼 하에서 체크되고 그런 것들이 소통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소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스템 바꾸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진정성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지도자로서 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죄송하다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진행했던 주도권 토론 첫 번째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 주도권 토론 첫 번째에서 지목되지 않았던 후보를 가급적 지목을 해서 아까는 4분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3분 동안 상호 토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천정배 후보님이시죠? 네. 예, 정동영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사당화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지요. 예. 저도 사당화의 폐해로 수많은 당원들의 역량이 사장됐고 지난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 후보께서 알고 계신 사당화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탕탕평평, 신상필벌의 3대 인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선대본부장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작 사건만 해도 그 본부장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토의되지 않았고 거기서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총괄, 그 선대본부를 총괄했던 본부장께서 중진 의원이신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인터뷰에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요한 결정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선거가 끝났다. 이거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습니다. 예. 이현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지지한 유일한 국회의원이 이현주 의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9명이 반대하는 과거. 그런데 갑자기 이 후보께서 출마를 하시니까 제가 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출마 선언 당시에 안 후보보다는 이 후보 자신이 더 당대표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후보의 어떤 점이 못 믿어서 직접 나오시게 됐는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그 비슷한 질문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유일한 의원은 아니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잘 해 가시기를 처음에 바랬고 또 제가 당대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극복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제가 당내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보셨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설득을 충분히 하고 이제 정말 식고처려라도 소통도 부족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 부분들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 시간이 더 아쉬웠습니다. 가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재적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선수이지 당대표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스포츠로 보면은 선수에 어울리는 것이지 감독을 잘하실 분은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 생각해 보면은요, 당을 혁신하고 또 그 좋은 후보들을 발굴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저 천정배가 잘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서울시장 후보 이런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님 순서입니다. 감독은 정동영이 잘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내가 팀장이다, 심청이다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 이현주 후보한테 질문할게요. 그 어제 그 원외위원장 토론회에서 송파 세모녀법 발의 그 원조가 누구냐 그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로 당론화하고 싶은 이 격차 해소,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집중해서 첫 번째 당론화하고 싶은 안건이 뭔지 하나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30초. 이제 30초 안에 이 많은 거. 송파 세모녀법은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제가 발의를
하려던 법이었고요. 그게 당론 발의로 결정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당대표 명의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명의는 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법이 아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이 가처분 소득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공공임대를 늘리는 법안,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 지금 보면 시간 다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지원해주는 거기까지 거라든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정배 후보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관 또 청와대 뭐 비서실장 또 총리 호남 인사를 많이 중용하고 해서 이제 그 호남 민심을 많이 사실 민주당으로 흡수해 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시혜잖아요. 이제 100% 주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정권은 또 뺏어가고 어떤 정권은 주고 이렇게 해서 호남이든 그게 충청이든 영남이든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소외가 된다든지 이게 바로 승자 독식의 권력이 집중된 현재 대통령제 폐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호남 인사 문제에 비춰봐서도 결국 그 헌법 개혁이 절실한 것 아닌가. 당대표가 되면 헌법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겁니까? 예,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점에 있어서도 남용될 국정농단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 독식의 체계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협치와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지역 문제는 지역 평등을 위해서 대통령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칭 지역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정의 모든 분야의 지역 균형과 평등이 이루어질수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정동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7월 20일 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협치란 무엇인가?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연합정부나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한 달도 안 될 때니까 그 이제 당대표 출마 결심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민주당과 이런 연합정부를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뭐 단독정부가 출범해버렸죠.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왜냐하면 이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 삶이 피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명령 정도를 가지고 하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이 탄핵연대를 입법연대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그러면 지난 그 문정부에서 100일 동안 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법을 하나도 털끝 하나 못 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 정부 100대 과제 우리가 더 앞장서서 관철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 선발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가 될까봐 우려하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라는 것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부대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미리 앞으로 나가는 게 선발대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표현이 민주당 이중대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국민을 위해서는 개혁의 선발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불평등의 제일 핵심 부분은 자산 불평등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예, 짧게 말씀 부탁합니다. 이 후분양제 그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이건 후보 공약에도 들어있어요. 이거 지금 이 정부에서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앞장 세워서 집값 잡고 자산 불평등 좁히면 이것이 개혁의 선발대가 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는 만약에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면 사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큰 그리고 또 여당인 민주당을 찍지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당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짧게 겁니다.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차별화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다당제를 원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을 찍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대 가지 모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대표적인 게 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그게 선발대라는 표현과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다 따라가야만 그겁니까? 국민의당이 개혁을 주도하자는 거예요. 선도하자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이중되지만 앞장서서 가면 저는 국민의당을 우리 당의 방향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 많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혁에 관해서는 저는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종을 한번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후보님.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정당의 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이 국민의당이 여기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기 민주당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년에 당장 우리가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찍을까 과연 그 국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저는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여기 있느냐,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놔둔 것에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을 보면 중도개혁 노선, 그리고 이 제3의 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동영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제3의 길, 아까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보수 개혁도 있고 진보 개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이 우파에 대한 개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재벌 개혁이라든가 방송 개혁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좌파에 예를 들어서 노조 개혁이라든가 공공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혁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혁에 저는 찬성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거와 관련해서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 사회가 IMF 이후입니다. IMF 전만 해도 공공부문, 공무원이 130만, 그 다음에 300인 이상 대기업이 240만,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조합 등등해서 30만, 대개 한 400만, 450만.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GDP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 혜택도 있죠, 공공부문은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의 주범이 사실 공공부문이에요. 이 공공부문의 개혁이 그래서 찬성하신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저는 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재원의 배분, 이것은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 정말 어려운 서민 경제를 오히려 더 피폐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숫자 늘리기라든지 이런 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말을 좀 실수를 해서 좀 우리 당원들께 부끄러운 일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소신은 소신대로 지켜나가고 이렇게 좀 진중한 모습을 본인이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그거 좀 더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우리 당에 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정규직 남용 금지와 차별 철폐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킬 것인가, 준공무원화 시킬 것인가,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우리 국민들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국민들이 국민의당이 저렇게 옳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긴장 푸시고 OX로 푸는 정치 현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질문 3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후보들께서 제 질문을 듣고 OX를 들어주시고 발언 순서에 따라서 찬반 의견을 30초 이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은 합격점이다.
이게 질문입니다. 세모. 들어주시죠. 세모.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면 X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세모는 두 없나요? 분이 합격점이라고 하셨고 두 분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정동영 후보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탈권위주의, 소통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런 전 정부의 잔인한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흔쾌히 순직 교사로 인정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그것은 합격점을 주기에 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합격점을 주신 안철수 후보 설명해 주시죠. 저도 좋은 점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점들 고치려고 노력했고 특히 탈권위주의 행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너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도 없다는 점이 앞으로 우려가 많습니다. 네,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한 이현주 후보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뭐 5.18 등 역사를 제대로 평가한다든지 소통을 잘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만 책임 총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아예 총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협치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국가의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 자원의 배분을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을 때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같은 입장이신 천정배 후보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저도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공감을 잘했고 어제도 그 세월호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또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또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5대 인사 원칙 스스로 어겼지 않습니까? 인사도 상당히 좀 큰 점수 주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합격점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교에 코리아 패싱 있다. 이거 OX로 들어주시죠. 있다가 O, 없다가 X입니다. 자, 이번엔 역시 두 분씩 갈렸는데 안철수 후보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코리아 패싱까지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심각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은 전쟁은 안 된다. 그 정도 선언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통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거기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아니면 굉장히 시기가 늦게 서로 정상 간의 대화가 진행되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른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네, 이번에 이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운전석에 앉으시겠다고 했는데요. 운전석에 아직 앉지 못하신 것 같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운전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대화는 못하시고 휴가 지난번에 떠나셨을 때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할 때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의 위기는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적 소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정배 후보 차례입니다. 제가 있다고 했던가요? 네. 없다고 안 했죠? 있다고 네, 했죠? 네, 네. 예, 잘 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실제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주도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리아 패싱에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동영 후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통화를 쳐다보는 것, 그것이 코리아 패싱, 코리아 통과의 증거입니다. 이 북핵 미사일 문제는 3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으로 못 풉니다. 3차 방정식은 뭐냐면요. 북미 간의 적대를 북미 간의 대화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겁니다. 관여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 재개가 필수입니다. 이걸 위해서 서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움직임보다는 그동안 미국, 중국을 쳐다보는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다가 O, 아니다가 X입니다. 들어주시죠. 네, 네 분이 전체 다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이현주 후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우리가 가장 나쁜 게 뭐냐? 저는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나쁜 게 국민들한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나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정말 필요한 복지인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천정배 후보님 차례입니다. 예, 우리 당의 당론은 중복지 중부담입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들과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토론,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증세를 하더라도 고통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시 부유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보다 작은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30초가 아주 빠릅니다. 정동영 후보 설명해 주시죠. 증세의 핵심에 공평과세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박원순 시장에게 왜 서울시의 이 땅과 집의 과표가 48%밖에 안 되는가? 박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과표를 일반 서민 아파트가 70%인데 과표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국토부에 여러 번 공문 보내고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과표를 올리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재벌 부자 정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과표 현실화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네,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 정부가 하나씩 선물 주듯이 이렇게 발표하기보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종합적으로 어떤 복지를 늘려가겠다. 그리고 그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이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이 세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것을 이제 세금을 쓰겠다. 이런 입장들을 다 밝히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시행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주도권 토론과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2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를 지목해서 상호 토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천정배 후보님 상대측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예, 우선 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만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린 인천 지역 지역위원장들의 안 후보 지지 선언, 이것은 당내판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이 심각하고 공공연한 대규모 선거 부정에 대해서 안 후보께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사퇴라든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안 후보께 묻겠습니다. 당이 명령하면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 그 당시에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습니다. 모든 일을 하겠다. 그 그러면은 말씀입니다. 당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모아져서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나와라 하면은 따르시겠다는 거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서울시장 제가 당대표 되면은 뭐 그렇게 당을 설득해서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 후보께서는 지방선거에 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 제가 대표로 당선되면 먼저 매일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도당과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협의해서 함께 손잡고 인재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개헌 전국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 원내 기구를 당 차원의 기구로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또 다 돼가는군요. 저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 후보와 같은 그런 전략 자산을 광역 후보로 총 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에 다당제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거법 협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꼭 이뤄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어느 후보께. 자, 이제 지방선거는 당원 대상이 아니라 국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팀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안 후보께서는 간판이 내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20% 정당 지지가 5%로 이제 떨어진 데는 상식이잖아요. 대선 패배 중에는 텔레비 토론 실패, 그 다음에 조작 사건의 책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간판이 되면 더 낫다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직접 지휘를 해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아쉬웠던 점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보완하면 훨씬 더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 방법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 뒤로 물러나는 게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나는 앞으로 나가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는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과 그 내용대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가령 아베 총리가 100억 원 냈으니까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한 것이나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나 억울하다. 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표 출마한다. 뭐 이거와 비슷한 인상을 갖는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입니다. 당원들이 과연 제가 지금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전당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책임지는 자세인지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저를 뽑아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당원들이십니다. 당원. 그러니까 이번 당원들은 순서가 어차피 안철수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시간 쓰시죠. 예, 저 천정배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하면 이제 천신정 이제 세 분이 이끄셨습니다.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 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셔서 그 인상이 지금도 많은 당원들, 국민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민의당이 대표가 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선거 참패라는 그런 또 딱지도 같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2006년 지방선거에 참패했는데 그런 참패했을 때 당원이었기 때문에 당대표 되면 또 참패한다. 그런 논리입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창당의 주역인 것은 주역이었죠.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 참패했을 때 당신은 여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그때 아마 정동영 의장께서 참패 책임을 지고 그때 물러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 거기서는 저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에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지켰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인천 아까 그 조작 사건에 해당하는 그 인천 사건 같은 것을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지 그걸 그때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한테
선거 패배 책임을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창당의 아무래도 책임은 그렇게 쉽게 아니, 다른 그러면- 곳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벗어날 수 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국민의당을 안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 창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당이 잘못된 것은 다 우리 두 사람의 책임입니까? 일정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되신 분과 대선 후보가 안 된 전정배하고 책임이 같다고 말할 수 없죠. 열린 우리당이 탈호남 기치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안 저는 그것에 대표께서는 대해서도 제가 우려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탈호남 할까 봐서 걱정돼서 지금 네. 직접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이현주 후보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 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국 지역에서 우리 후보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당별의 어떤 자율성이 좀 존중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우리 당이 처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죽기 살기로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선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아니, 가서 그러니까, 소개팅 아니, 생각 있냐고 하는 것과 저, 같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당연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엽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 살았을 때 그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문에 대해서요. 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 당이 중심에 서서 예. 많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예. 당과 저는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정말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후보들은 당대표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듣고 싶을 겁니다. 정말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통합은 좀 어렵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양당 체제로 다시 복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당이 이제 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 새누리 한국당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당은 자유당을 극복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해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흡수나 네. 합당이나 시간이- 통합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시간을 예. 거의 안 주시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예, 잠깐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시간이 전당대회 짧아서. 네. 투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 여성 청년위원장을 뽑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방법은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후보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중 미처 다 못한 이야기나 아니면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님부터 말씀하시죠. 조선시대 노론, 소론, 소북, 대북, 요새 보수, 진보, 중도 비슷합니다. 그때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비롯해서 실학파들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실사구시 개혁이다 이렇게 답을 내놓으셨어요. 국민의당이 살 길은 바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의 전방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정당은 방향과 함께 속도가 필요합니다.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속도는 몽골 기병의 속도로, 그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국민들 곁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가서 그래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정책 과제들을 찾아내서 작은 거라도 하나 두 개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 필승의 길이고 그 전에 국민의당을 이 선거 끝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화끈하게 단합해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적임자가 정동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의당 정말 어렵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소멸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정말 소중한 정당입니다. 정치에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제주도 출항 항공편 2편일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요금도 계속 오르고 서비스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여러 항공사가 거기에 출항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경쟁은 고객에게 좋습니다. 정치에서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양당제가 경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 실수만 바라는 건 경쟁이 아닙니다. 꼭 국민의당이 필요합니다. 이현주 후보님 순서입니다. 네, 국민의당 꼭 살려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저 정치적 사선 넘어오면서 저와 함께한 우리 동지들,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함께했던 우리 동지들 꼭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방정부 혁신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정당화 기치를 걸고 호남 정신을 기치로 하되 전국 곳곳에 국민의당 깃발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도당별로 자율성을 갖되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 재편 그리고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까지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의 고정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함께하면서 이분들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연대 이루어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예, 감독도 잘하고 선수도 잘하는 수는 없습니다.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함께 하겠다. 꼭 먹고 알도 먹고 하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 천정배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혁신과 개혁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많은 큰 실적도 쌓았습니다. 저 천정배가 심청이의 마음으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반드시 위기의 국민의당 살려내겠습니다. 저 천정배에게 많은 성원과 기회를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것이 정치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